프로파일링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유영철의 그 사건 때문이거든요. 무려 1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틀간의 경찰 조사에서 모두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살인 용의자는 올해 34살의 유영철입니다. 저번에 이제 천안에서 정남규가 쓴 편지를 봤었잖아요. 유영철도 사실은 기자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본인의 마음의 고향이 제주도 모슬포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의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이제 제주도 모슬포에 비유를 하고 그것과 대비되는 게 서울의 어두움이란 표현을 편지에 쓰거든요. 순수했던 내가 지금 이렇게 범죄자가 된 그 원인을, 그러니까 세상 탓을 서울의 어두움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정남규의 편지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세상 탓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교묘해서 편지를 써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시와 노래를 읊으면서 어린 시절 습작 노트를 쓸 정도로 순수했던 내가 제주도 모슬포가 마음의 고향이에요. 사실 본인 고향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릴 때부터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는데 본인의 예상과는 달리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실형 선고를 받은 순간에 자기가 들고 있던 십자가를 꺾었대요. 그러면서 신이 나를 버렸다고. 그것도 약간 반응 자체가 그때부터 그냥 사회 탓이고 신 탓이고 다 그런 거네요. 제가 던 선생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유영철을 가장 잘 표현하면 너무 크게 불어버린 풍선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약한 충격에도 터지잖아요. 풍선이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현학적인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하거나 이런 식의. 그래서 사실 범행 내용이나 이런 게 정남규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유영철의 범행을 보면 2003년까지 이제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그때는 어떤 사건으로? 그게 되게 중요한데 강간인데 미성년자 강간 또 거기다가 또 그거를 또 부인이 알게 돼서 소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아요. 근데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부인한테서 이혼 통보를 받고 또 세상이 나를 버렸다. 뭐 신이 나를 버렸다. 이래서 연쇄살인을 계획한 게 교도소 안에서. 그래서 유영철의 첫 연쇄 범행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주가 안 된 시점에서 지하철을 타고 압구정역에서 내려요. 유영철의 목적은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리고 교회 앞에 있는, 왜냐면 신이 자기를 버렸다고 뭐 생각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했던 게 이제 목장갑, 그 지문이 남지 않은 목장갑 준비하고 흉기를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하거든요. 망치를 직접 제작을 해요. 이렇게 자루가 짧게. 처음에 이제 신사동에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서울 모대학 명예교수인 63살 이모 씨와 부인 68살 이모 씨는 신사동 자택에서 둔기에 머리를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안방 이외에 다른 방은 아예 뒤진 흔적조차 없어 금품을 노린 강도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2003년은 연쇄살인이나 전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거는 원한 관계가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당연히 그 피해자와 가까운 어떤 그 주변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지. 경찰은 원한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살인이 목적인 범죄자가 그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2주 뒤에 이번엔 강북으로 올라가요. 구기동. 일가족 3명이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시 구기동 61살 고모 씨 집에서 일가족 3명이 둔기에 얻어맞은 채 숨져 있는 것을 퇴근하던 고 씨가 발견했습니다. 도난당한 물품이 없는 것으로 미뤄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강남으로 내려와요. 또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강북으로 올라가요. 4번째.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수사 권역이 다른 해화동에도 역시 정원 딸린 단독주택인데 부유층을 노린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발생한 신사동 교수 부부 살인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4건을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연쇄살인을 저지르는데 그 동일범일 가능성을 따졌어요. 따져서 다음 범행지를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예방을 위해서. 일련의 범행에서 공통점, 그러니까 일관성을 찾아서 이게 동일한 범죄자가 저지른 것인지를 판별하는 기법을 연계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파일링의 확장 기법인데 부유층 거주 지역이라는 건 알았죠. 그래서 지금 강남, 강북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방배동 거기도 이제 그 단독주택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때 신흥 부유층 주거지역으로 떠오르던 곳이 분당이었거든요. 분당까지도 염두에 뒀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뜻하지 않게 그 해화동 사건에서 패턴이 조금 바뀌어요. 그 본인이 피가 묻고 했기 때문에 그 집 안에서 옷장에 있던 검은색 점퍼를 입고 나가거든요. 유영철이 수배전단에 찍힌 게 이제 그 모습인데 본인 뒷모습이 찍히니까 더 이상 그런 식의 범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범행 수법을 완전히 바꿔요. 완전히 바꿔서 부녀자 이제 살인 사건을 또 계속 저지르거든요. 그 영화 추격자의 내용은 사실 이제 그 뒷부분의 내용인데 그 전화방 출장 마사지 여성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요. 자기 집으로 불러서 살해하고 그리고 시신을 이제 훼손해서 야산이나 이런 데 안 매장하는 그 수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유영철이 부유층 사건에서 했던 거는 통근형 범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서 그러니까 부유층 단독주택이 있는 집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본인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방식인데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집으로 유인, 오피스텔로 유인을 했기 때문에 시신 훼손이 발생하는 거죠. 그걸 사실은 아직까지도 신원 불상인 피해자들이 있어요. 경찰에 붙잡힌 연쇄 살인 용의자는 올해 34살의 유영철입니다. 자백을 통해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확인한 시신만 모두 11구입니다. 특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서울 시내에서 일어난 4건의 부유층 노인 피살 사건도 유 씨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중에 잡혀서 자백하기 전까지는 이 부유층 사건하고 여성들을 살해한 이 사건이 동일범에 의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패턴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죄를 뭐 추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 일관성이 높은 걸 찾아서 이것도 혹시 저지른 건지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이죠. 모든 미제 사건을 다 갖고 와서 유영철한테 물어봤는데 이문동 살인 사건이라고 있어요. 2004년 2월에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이 칼에 찔려서 바로 앞에 있던 중국집 가게 구조를 요청을 하고 결국 이제 사망했던 사건인데 이문동 사건을 유영철이 자기가 있다고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하고 현장 검증까지 했거든요. 유영철은 어제 오후 5시쯤 지난 2월 서울 이문동에서 벌어진 살해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이 벌인 현장 검증에서 유 씨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했습니다. 근데 재판 단계에 가서 유영철이 자백을 번복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현장 검증까지 다 했는데. 그래서 이문동이 미제로 남아있었는데 갑자기 정남규라는 범죄자가 잡히고 나서 이문동은 내가 한 거다. 유영철이 한 범죄보다 나의 범죄가 더 완벽한데 유영철이 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이었던 게 현장 검증을 또 해요. 이문동에 가서 이번엔 정남규가. 정 씨는 이문동 사건에 대한 오늘 현장 검증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기억하며 재현했습니다. 근데 그 유족분이 그 2번을 다 보셨어요. 그 현장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 가족이 사망을 했는데 웬 유영철이란 범죄자가 자기가 있다고 하더니 몇 달 있다 또 자기가 안 했다고 하고 갑자기 다른 범죄자가 나와서 또 자기가 그래서 현장 검증에 2번 다 가야 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말 그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러면 결국은 정남규를 밝혀지는 건가요? 이문동 사건. 이문동 사건 정남규가 한 그 범행 수법 자체가
유영철이라는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면 이문동 사건을 유영철이 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치밀하고 체계적이고 이런 형태인데 노상에서 피해자를 이제 칼로 찌르고 잡힐 확률도 되게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범행 패턴은 무유증 사건과 동일범이 저질렀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연계 분석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프로파일링이나 예를 들면은 박지 선생님 같은 분과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자기가 분석되기를 바라고 자료 같은 걸 줍니까? 아니면 게임하듯이 한번 알아봐봐. 유영철과 면담을 하신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구치소에서 창살 뒤에서 이렇게 면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를 팍 치더래요. 그러면 놀랄 거 아니에요, 상대방. 근데 그 놀라는 걸 보면서 쾌감을 느낀다고. 게임을 즐기는 유영철이 그 통제하고 싶어하는 유영철이 그 체포됐을 때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유영철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건을 계기로 여자들은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부유층은 각성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몸을 놀리거나 파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가진 자들에 대한 반감이 범행의 한 이유였다는 얘기입니다. 사이코패스 특성 중에 하나가 웅대한 자기상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라는 표현을 쓸 때는 본인의 사건이 뭔가 사회에 마치 무슨 역할력을 가지려고 메시지를 준 것과 같게 쓸 수 없는 표현이죠, 본인이. 앞에 카메라들은 본인이 사실 벌레만도 못한 짓을 했기 때문에 잡혀서 와 있는 건데 거기에 마치 자기가 훈계를 하듯이 피해자한테 본인의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마치 부유층이나 여성들이 뭘 잘못해서 자기가 그걸 응징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로 또 이제 본인의 어떤 권력, 통제, 지배 이런 거를 좀 과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권일용 프로파일러님 처음에 면담할 때도 유영철이 뭐라고 그랬냐면 외국에 체이스라는 연쇄 살인범이 있어요. 근데 권일용 프로파일러님한테 체이스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체이스는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체이스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들으면서 에리히 프롬이라고 사랑의 기술 쓴 정신분석학자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논문 쓴 것 중에 바이오필, 네크로필 구분이 있어요. 바이오필은 생명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걸 좋아하고 네크로필은 시체 성애자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크로필은 자기 마음대로 통제 안 되는 게 제일 싫어요. 원치 않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통제를 해도 살아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죽여야 되는 거예요. 히틀러나 이런 사람도 이제 네크로필의 대표적인 거라고 이제 분석하거든요. 저는 계속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런 걸 들으면서 약간 네크로필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다 알 것 같지만 유영철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영철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살인이라는 게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에 가장 심각한 범죄고 그 중에서도 연쇄살인이라는 건 정말 인간 악의 끝인데 근데 이제 유영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는 과정까지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점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상황의 한계라든지 교도소에 여러 번 들락날락 거린 사람이 어떻게 교화가 되지 않고 결국은 연쇄살인이라는 극단까지 가는지를 보여주고 서울의 여러 권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어떻게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는지 이런 범죄자가 왜 발생을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답변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유영철이 잡혔을 때. 그래서 유영철이 2004년에 잡히고 2005년에 처음으로 경찰청에서 범죄 분석 요원을 채용해요. 그게 이제 프로파일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쇄살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의 대상으로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저런 범죄자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연쇄살인이라는 게 사실 일어나기 이제 어려운 세상이 됐죠. 다행히.
그 과학 수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또 CCTV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고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사실은 한국에서 대부분은 그날 잡혀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강력범죄한테는 전자 발찌를 채워버려요. 출소해서 무조건 채우기 때문에 다 잡혀요. 뭐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살인자가 재범할 확률이 4.9%였대요. 전자 발찌를 강력범한테 채운 이후에는 0.1% 미만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쇄 범죄 자체가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 된 거군요 지금. 네. 유영철은 아까 우리 박지성 교수님한테도 얘기 드렸지만은 잊혀지면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잊혀지고 망각되는 순간 죗값을 좀 덜 받는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유영철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연쇄살인범이었으면 좋겠네요. 아까 보니까 하루 일과가 이렇게 적혀지 6시 반 기상이더라고요. 6시 반에 기상해서 9시에 취침이라서 의외로 오래 자요. 근데 아까 보고서 한 9시간 30분을 잠을 자더만 잠 많은 사람들은 참. 안 잘 수도 있나요 그 시간에? 안 자고 뭐 딴 일 하면. 자는 시간에는 말 안 하고 또 자야 되고요. 일과 중에는 이제 앉아서 벽에 기대서도 안 되고 누우시면 안 되고. 네. 9시에 취침할 수 있으면 기다렸다가 이제 눕는 거죠. 6시 반부터 밤 9시까지 누울 수가 없어요? 네. 소등을 하나요? 소등 안 합니다. 소등 안 해요? 밤새도록 소등 안 합니다. 깜깜하지 않다라는 네, 거군요. 네, 방이. 그래서 안대를 뭐 하기도 하고요. 항상 교도관의 시선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원래 말을 하면 안 된다. 원래 말을 웬만하면. 원래가. 감옥이라는 거는 그 옥자가 이제 말씀원 변에 개가 2마리 있는 거예요. 개구변에 개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개가 말을 못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옥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딱 가둬놓는 거죠. 딱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게. 그냥 놔두면은 범죄만 배우고. 그렇죠. 예, 그거 안 된다. 와서 하루 종일 혼자만 지내게 하는 거예요. 혼자만 지내면 말 못하죠. 당연히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처음에 모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말도 하고 좀 작업도 하게 하고 밤에만 좀 말을 안 하고 잠을 자게 하자. 뭐 이런 컨셉으로 바뀌어 온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번에 동해시청의 묻지마 범죄자 같은 경우에 아무나 찌르고 교도소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실형을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교도소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또 있잖아요.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징벌을 또 주고 독방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독방 같은 데 가고. 뭐 좀 더 견디기 힘든 곳에 보낸다던가. 그렇죠. 네. 그 독방에 간다는 거는 예전에는 되게 훨씬 무서운 거였는데 왜냐하면 운동 시간이 없거든요. 하루 종일 갇혀 있는. 10일, 뭐 19일 막 이렇게 19일까지 갇혀 있으면은 사람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죠. 그리고 개인 영식음으로 간식도 먹는데 그거 다 일절 안 되고 거기만 있으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죠.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운동도 못하게 하는 거는 너무 인권 제한적이다 해서 그걸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징벌을 받아도 그러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가혹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관리하는 교도관들은 조금 이제 통제가 잘 안 된다는 말을 한. 아 전에는 이제 독방에 보낸다 그러면은 제주자들이 되게 겁을 냈는데 이제는 독방 가면 되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범죄자 중에 유영철이 사실은 교도소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로 유명한데. 더 이상 자기 잃을 게 없다 이 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란행위나 기물파손도 많이 하고 교도관들 팔을 꺾거나 비트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은 교도관들한테 사실 자기는 사람 한 명을 더 죽여도 이미 사형이라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태도. 교도관 입장에서는. 그런데 교도관 3명이 수용실을 수색하려는 순간 유영철이 갑자기 한 명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유영철은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건들지 말라는 등의 폭언과 함께 난동을 이어갔다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유영철은 3년 전에도 소지품 검사를 하는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내가 사이코인 걸 모르냐는 등 소동을 부려 무리를 빚었습니다. 2004년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뒤에서 둔기로 때려가지고. 복도에 서 있던 교도관 김동민 씨의 뒷머리와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쳤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위급하다 보니까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는 3일 만인 지난 15일 숨졌습니다. 진짜로 그 재소자한테 당하는 교도관들이 너무 많다고 몸을 뒤집어 쓰고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좀 불편한 이웃들을 만나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내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공격성이 언제 발휘될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상대한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야. 어렵네요. 예. 교도소 얘기는